야로야.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그 이름을 불렀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 희미한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손가락은 검색창 위에서 멈춰 있었다. 야로라는 이름을 치려다 말고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본명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본명으로 부른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그저 야로였다. 내 청춘의 절반을 함께했던 그 친구의 이름은.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친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1989년 부산. 이야기는 198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 김민우는 당시 16살 고등학생이었다. 부산 서면의 한 상업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셨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 현실이 답답했던 나는 학교에서 말썽꾸러기로 소문나 있었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전부였다. 그해 4월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전학생 야로.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한 학생이 들어왔다. 키는 나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머리는 덥수룩했고 교복은 헐렁했다. 얘는 경남 야로에서 전학 온 학생이다. 잘 지내라.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자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야로? 그게 어디야? 시골 아니야? 나는 창가 자리에서 그 학생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순박해 보였다. 담임 선생님이 그를 내 옆자리로 안내했다. 민우야, 내가 좀 잘 챙겨줘라. 나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반 아이들은 그를 신기한 듯 쳐다봤다.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민우. 나는 진호야. 근데 다들 야로라고 부르더라. 그의 말투는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경상도 억양이 강했다. 야로가 진짜 동네 이름이야? 응.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왔다고 그렇게 부르나 봐.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이 조금 마음에 들었다. 별명으로 놀림받을 법도 한데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럼 나도 야로라고 부를게. 그래. 어울림의 시작. 야로는 전학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무리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나를 포함해 5명 정도가 늘 붙어 다녔다. 수업은 빼먹기 일쑤였고 만화방과 당구장이 우리의 아지트였다. 야로는 당구를 잘 쳤다. 시골에서 배웠다고 했다. 야로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우리 동네 구멍가게 옆에 당구대 하나 있었어. 거기서 맨날 했지. 그는 휴대를 능숙하게 다뤘다. 나는 그의 실력에 감탄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자주 어울렸다. 학교 끝나면 만화방, 주말이면 당구장. 그렇게 야로와 나는 단짝이 되어갔다. 어느 날 만화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야로가 물었다. 민우야, 너 집은 어때? 뭐가? 사는 거. 부자야? 나는 피식 웃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 가난해. 나도. 그 짧은 대화 후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 야로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병약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 온 것이었다. 일거리가 더 많다는 이유였다. 나와 야로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 대학 갈 형편도 안 됐고 미래도 막연했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처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5월 어느 날 우리는 학교를 빼먹고 남포동 만화방에 갔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다. 자리가 없어서 구석진 곳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야로가 만화책을 보다가 그들과 눈이 마주쳤다. 야, 뭘 봐? 한 학생이 야로에게 시비를 걸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봤는데. 야로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다. 야, 우리 친구한테 왜 그래? 내가 끼어들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만화방 주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우리는 만화방 밖으로 나왔다. 상대는 4명, 우리는 둘이었다. 야로야, 뛰자. 내가 속삭였지만 야로는 고개를 저었다. 뛰면 계속 쫓아올 거야. 그냥 한번 붙자.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평소의 순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떨렸다. 싸움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상대 중 한 명이 먼저 다가왔다. 야, 시골 새끼, 어디서 까불어? 야로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주저없이 먼저 주먹을 날렸다.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다. 나도 정신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다행히 지나가던 어른들이 말려서 크게 다치진 않았다. 우리는 골목길로 도망쳤다. 숨이 턱까지 찼다. 야로의 입꼬리가 찢어져 피가 흘렀다. 내 손가락 마디도 까져 있었다. 야로야, 괜찮아? 응, 이 정도는. 그는 웃었다. 피를 닦으며 웃는 모습이 묘하게 멋있어 보였다. 우리는 공중화장실로 가서 물로 상처를 씻었다. 거울 속 우리는 엉망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싸워봤다는 사실이, 그리고 야로와 함께였다는 것이 나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민우야, 고맙다. 뭐가? 오늘. 다음 날 학교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민우와 야로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웠다는 이야기였다. 과장되게 전해졌다. 우리가 10명을 상대했다느니, 야로가 1명을 때려 눕혔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다. 너희 어제 싸웠다며? 아니에요. 그냥 시비가 붙었는데 피했어요. 야로가 대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조심해라. 요즘 애들 칼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가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그 사건 이후 야로와 나는 학교에서 유명해졌다. 싸움을 잘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야로는 그런 분위기가 싫다고 했다. 민우야,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내자. 왜? 이러다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나는 야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우리와 싸웠던 그 학교 학생들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친구 하나가 귀띔해줬다. 야, 조심해. 쟤네 너희 찾아다닌대. 며칠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녔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혼자 다니지 않았다. 야로는 불안해했다. 민우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조심하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 우리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다시 만화방을 가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평소처럼 만화방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그날 싸웠던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들만이 아니었다. 10명도 넘어 보였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야, 너희 여기 있었네?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만화방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다른 손님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주인은 전화를 들었다가 위협적인 눈빛에 다시 내려놓았다. 야로가 내 손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었다. 상대가 너무 많았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그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야로를 뒤로 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다. 만화방 문이 다시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우리 학교 선배들이었다. 3학년 형들이 5명 정도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날 알아봤다. 야, 민우 아니냐? 형? 선배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상대편을 향해 말했다. 야, 여기가 너네 동네야? 우리 학교 애들한테 왜 이래? 분위기가 반전됐다. 상대편은 당황했다. 숫자로는 그들이 많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의 기세는 달랐다. 결국 그들은 욕설만 몇 마디 던지고 나갔다. 야, 민우야, 다음엔 조심해라. 우리가 맨날 도와줄 순 없다. 감사합니다, 형. 선배들이 나간 후 야로와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러워졌다. 싸움은 더 이상 멋있는 게 아니었다. 위험했고 무서웠다. 야로가 말했다. 민우야, 우리 이제 진짜 조용히 살자. 그래야겠지. 우리는 만화방도 당구장도 멀리하기로 했다. 대신 학교 근처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산동네 언덕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곤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야로야,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글쎄, 돈 많이 벌고 싶긴 한데. 나도. 우리는 웃었다. 막연했지만 꿈은 있었다.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1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야로와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했다. 돈도 필요했고 시간도 보낼 겸이었다. 우리는 공사장에서 일했다. 자재를 나르고 청소하는 단순 노동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면 10,000원을 받았다. 당시엔 큰 돈이었다. 한 달을 일했다. 야로는 돈을 모아서 어머니께 드린다고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막상 손에 돈이 쥐어지니 쓰고 싶은 게 생겼다. 야로야,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영화? 돈 아까운데. 한 번쯤은 써도 되지 않겠어? 야로는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 극장에 갔다. 액션 영화를 봤다. 홍콩 느와르 영화였는데 총격전이 멋있었다. 야로는 팝콘을 먹으며 환호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나도 신이 났다. 영화관이라는 곳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극장 앞 벤치에 앉았다. 민우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 뭐가? 주인공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 나는 웃었다. 우린 이미 대단해. 이렇게 돈 벌어서 영화도 보잖아. 야로도 웃었다. 그날의 웃음이 지금도 기억난다. 순수하고 밝았던 그 웃음이.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됐다. 우리는 2학년이 됐다. 반도 바뀌었지만 야로와 나는 같은 반이었다. 담임 선생님도 바뀌었다. 새 담임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엄격했다. 첫날부터 말했다. 너희들 이제 2학년이야. 내년이면 졸업이라고. 정신 차려.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이 없었다. 졸업 후엔 취직할 거고 그게 끝이었다.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다. 야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야로가 물었다. 민우야,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취직이지 뭐. 너는? 나도. 2학년 가을, 야로에게 변화가 생겼다.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쳤고 일을 못하게 됐다. 야로는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야로야, 힘들지? 괜찮아. 해야지 뭐.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나는 미안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야로만큼은 아니었다. 함께 어울릴 시간도 줄어들었다. 주말에만 잠깐 만날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야로는 농담을 했다. 민우야, 나 이러다 부자 될 것 같아.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 그래, 열심히 모아. 나는 그의 강한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친구 하나가 형한테 얻어온 막걸리였다. 추운 겨울밤, 우리는 야산 정자에 모였다. 5명이었다. 막걸리 주전자를 돌려가며 마셨다. 이게 무슨 맛이야? 야로가 얼굴을 찌푸렸다. 다들 웃었다. 나도 한 모금 마셨다. 시큼하고 이상한 맛이었다. 하지만 계속 마시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어지러웠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야로가 내 어깨에 기댔다. 민우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당연하지.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30살 되기 전에 꼭 성공하자고. 막걸리에 취한 채로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야로야, 30살 되면 뭐 하고 있을까? 나 돈 많이 벌고 있겠지. 어떻게? 방법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민우야, 우리 진짜 30살 되기 전에 성공하면 그때 다시 여기 와서 술 마시자. 좋아. 그땐 막걸리 말고 비싼 양주 마시는 거다. 우리는 웃으며 약속했다. 철없고 순진한 약속이었지만 그때는 진심이었다. 3학년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취업 준비를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자격증 공부를 권했다. 컴퓨터 자격증, 워드 프로세서, 회계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로 했다. 야로는 회계를 선택했다. 민우야, 우리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하자. 그래야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자격증 학원비도 부담이었고 공부도 어려웠다. 야로는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했다. 나는 그런 야로를 보며 자극받았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졸업을 향해 달려갔다. 3학년 가을, 야로에게 큰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문제였다. 야로는 학교도 자주 빠지게 됐다. 어머니를 간호하고 돈을 벌어야 했다. 나는 야로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야로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야로가 말했다. 민우야, 나 학교 그만둘까 봐. 뭐? 졸업장보다 지금 돈이 더 필요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야로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야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셨다. 장학금을 알아봐 주시고 병원비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야로는 선생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았다. 학교와 일을 병행하며 어머니를 간호했다. 나는 그런 야로가 대단했다. 나라면 포기했을지도 몰랐다. 어느 날 야로가 말했다. 민우야, 나 이번엔 진짜 성공해야겠어. 할 수 있어.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1992년 2월,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 날 야로와 나는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 때문에 오시지 못했다. 민우야, 우리 졸업했네. 그러게. 이제 뭐 하지? 일단 취직 준비해야지. 야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민우야,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맙지. 우리는 악수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학창 시절이 될 줄은. 졸업 후 현실은 가혹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을 원했고 나이도 어렸다. 나는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야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가끔 만나 하소연했다. 야로야, 도대체 어디서 일을 시작해야 할까? 모르겠어. 일단 아무 데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나는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에 취직했다. 급여는 적었지만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야로는 공장에 들어갔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다. 민우야, 나도 나중에 사무직 하고 싶다. 할 수 있어. 경력 쌓으면서 자격증 뒀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다. 일을 시작하니 시간이 없었다.
나는 주 6일 근무였고 야로는 야간 근무도 했다.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였다. 만나도 피곤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민우아, 일은 어때? 힘들어. 너는? 나도. 짧은 대화만 오갔다. 그래도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야로는 여전히 밝았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민우야, 우리 30살 약속 기억하지? 당연하지. 아직 시간 많아. 천천히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로의 낙천적인 성격이 나를 지탱해줬다. 1993년 여름 나에게 군 입대 통지서가 왔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받으니 두려웠다. 야로에게 말했다. 야로야, 나 다음 달에 군대 가. 진짜? 벌써? 응. 육군이야. 야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물었다. 민우야, 나도 군대 가야 하는데. 너도 곧 통지 올 거야. 하지만 야로에게는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유증 때문이었다. 검사를 받은 결과 공익 판정을 받았다. 민우야, 나 군대 안 가도 돼. 진짜?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런가? 야로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졌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찜찜했다. 민우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는 야로를 이해했다. 당시 군대 문제는 민감했다. 안 간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 야로야, 신경 쓰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 그는 억지로 웃었다. 나는 야로가 마음 아파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입대 전날 밤 야로와 나는 오랜만에 만났다. 소주를 마셨다. 이제는 성인이었기에 당당하게 술집에 갔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잔을 부딪혔다. 민우야, 잘 갔다 와. 응. 2년 금방 지나가겠지. 편지 쓸 거야? 귀찮은데. 넌? 나는 쓸게. 진짜로. 우리는 웃었다. 술이 거나해지자 말수가 줄었다. 각자 생각에 잠겼다. 야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우야, 군대 갔다 오면 연락해. 당연하지. 나 그때까지 더 열심히 살아볼게. 나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집을 나섰다.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훈련소로 향했다. 야로는 오지 않았다. 미리 작별을 했기 때문이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의 거리가 멀어져 갔다. 문득 야로가 생각났다. 야로야, 잘 지내.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훈련소에 도착해서 입영 절차를 밟았다. 머리를 밀고 군복을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그날 밤 훈련소 막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곧 잠에 빠져들었다. 군 생활은 힘들었다. 훈련도 빡셌고 단체 생활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경기도의 한 부대였다. 거기서 나는 2년을 보냈다. 가끔 야로 생각이 났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편지를 쓸까 하다가 그냥 뒀다. 귀찮기도 했고 뭐라고 쓸지도 몰랐다. 야로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2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다. 그게 잘못된 선택인 줄 당시엔 몰랐다. 군대만 갔다 오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1995년 여름 나는 전역했다. 부산으로 돌아왔다. 집은 그대로였다. 부모님은 늙으신 것 같았다. 며칠 쉬고 나서 야로를 찾기로 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공장에 전화했다. 야로라는 사람 있나요? 누구요? 진호요. 이진호. 아,
그 친구 여기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언제요? 한 1년 전? 나는 당황했다. 야로가 직장을 그만뒀다니. 어디로 갔을까? 집 주소도 몰랐다. 전화번호도 없었다. 나는 막막했다. 그때 한 친구가 생각났다. 고등학교 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였다. 그 친구에게 전화했다. 야, 야로 연락처 알아? 친구도 야로 연락처를 몰랐다. 하지만 다른 정보를 줬다. 야로 집이 아직 그쪽 동네에 있을걸? 한번 가봐. 나는 기억을 더듬어 야로 집이 있던 동네로 갔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어느 동이었는지 기억이 안 났다. 하나씩 찾아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야로를 만났다. 아파트 입구에서였다. 야로야? 민우야? 우리는 동시에 소리쳤다. 야로는 많이 변해 있었다. 야위었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반가웠다. 너무나 반가웠다. 야, 저녁했구나. 응. 너 어떻게 지냈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이야기했다. 야로는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택배 배송 일을 했다. 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했다. 민우야, 너 군대 어땠어? 그냥 그랬지. 힘들었어. 2년 동안 뭐 했어? 훈련받고 근무 서고 그런 거지. 나는 군대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야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공장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고 택배 일이 돈은 더 된다고 했다. 하지만 몸은 더 힘들다고 했다. 민우야, 너 이제 뭐 할 거야? 일단 다시 취직 알아봐야지. 그래, 어디 좋은 데 들어가.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다. 근처 포장마차에서였다. 어묵탕과 소주 몇 병을 시켰다. 야로야, 30살 약속 기억나? 당연하지. 아직 멀었어. 그때까지 우리 꼭 성공하자. 그래. 술잔을 부딪혔다. 야로의 손이 거칠었다. 일하면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나는 미안했다. 내가 군대가 있는 동안 야로는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혼자서 버텨왔을 것이다. 야로야, 미안해. 뭐가? 연락 한 번 안 했잖아. 괜찮아. 나도 안 했는걸.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술을 마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마지막 같은 느낌이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야로도 평소와 달랐다.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야로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좀 힘들어. 야로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술집을 나와 야로를 배웅했다. 민우야, 또 보자. 그래. 연락할게. 야로는 손을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취직 준비에 몰두했다. 야로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번호를 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너무 취해서 잊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다시 그 동네로 갔다. 하지만 야로를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 동을 다 돌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다. 일주일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야로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나는 조급해졌다. 왜 그날 번호를 안 받았을까? 왜 집 주소를 안 물어봤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야로와의 연락은 끊겼다. 야로를 찾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영업직이었다. 바빴다. 매일 거래처를 돌아다녔다. 야로 생각은 가끔씩 났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다.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찾아봤지만 흔한 이름이라 불가능했다. 나는 포기했다. 언젠가 우연히 마주칠 거라고 믿었다. 부산은 좁은 도시였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년, 2년, 5년이 지나도 야로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결혼했고
아이도 생겼다. 삶은 계속됐다. 30대가 됐다. 야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다. 가끔 야로가 생각났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도 야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다들 자기 삶에 바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야로가 떠올랐다. 함께 만화방 가던 일, 막걸리 마시던 일, 30살 약속하던 일. 그 모든 기억이 선명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40대가 됐다.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녔다. 승진도 했다. 부장이 됐다. 집도 샀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다. 야로 생각은 더 자주 났다. 나이가 들수록 옛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 젊을 때는 미래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게 됐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봤다. 야로는 없었다. 아무도 야로 소식을 몰랐다. 야로? 그 애 어디 갔대? 모르겠어. 연락 끊긴 지 오래됐지. 다들 무관심했다. 나만 야로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50대가 됐다. 회사에서 은퇴했다. 명예퇴직이었다.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야로가 생각났다. 우리가 약속했던 30살은 벌써 20년도 더 지났다. 성공하지도 못했고 다시 만나지도 못했다.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집에 도착해서 옛날 사진을 꺼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다. 야로의 얼굴을 찾았다. 흑백 사진 속 야로는 웃고 있었다. 순박한 미소였다.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야로야, 너 어디 있니?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겼다. 나는 야로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진짜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을 뒤졌다. 이름으로 검색했다. 수백 명의 동명이인이 나왔다. SNS도 찾아봤다. 야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하지만 야로는 없었다. 전화번호부 서비스도 이용했다. 부산에 사는 동명이인 모두에게 전화했다. 혹시 야로에서 오신 이진호 씨 맞나요? 아닌데요. 번번이 실패했다. 한 달을 매달렸지만 소득이 없었다. 야로는 정말 증발한 것 같았다. 나는 야로의 고향을 찾아가기로 했다. 경남 야로. 지도를 검색했다. 작은 마을이었다. 부산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다. 어느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마을은 한적했다. 집이 몇 채 없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가 있었다. 들어가서 물었다. 혹시 이진호라는 사람 아세요? 30년 전쯤 부산으로 이사간. 이진호?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마을을 돌아다녔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마을을 떠나려는데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이진호 찾는다고? 네, 아시나요? 혹시 그 집 아들 말하는 거야? 부산으로 이사간? 맞아요. 나는 반가웠다. 그 집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했지. 부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20년 전이야. 지금은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듯 했다. 그 집 아들은요? 아들? 글쎄, 한 번도 못 봤어. 부산에 있나 봐. 나는 실망했다. 하지만 적어도 야로 가족이 고향에 돌아왔다는 건 알았다. 부산으로 돌아와서 다시 조사했다. 야로 아버지가 일했던 공사 현장을 찾아봤다. 하지만 30년 전 일이라 기록이 없었다. 건설회사도 문을 닫았다. 막막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군청에 전화했다. 주민등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안 됩니다. 친구를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벽에 부딪혔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고등학교 동창의 명부를 구했다. 거기에 야로 주소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명부에도 야로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일일이 만나기 시작했다. 혹시 야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한 명 한 명 만나서 물었다. 야로 기억나? 이진호. 그 친구. 시골에서 온. 얘가 어디 있는지 아니? 몰라. 연락 끊긴 지 오래됐잖아. 다들 비슷한 대답이었다. 30년도 더 지난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이렇게까지 해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야로를 찾고 싶었다. 35년 만에라도 다시 만나고 싶었다. 어느 날 한 동창이 말했다. 야로 말인데 내가 20년 전쯤에 한 번 본 것 같아. 어디서? 서울에서. 지하철역 근처였는데. 확실해? 얼굴이 비슷해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 다른 사람이었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였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다. 야로가 서울로 갔을 수도 있다. 나는 서울 가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포기했다. 근거 없이 서울을 뒤지는 건 무의미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찾기를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깨달았다. 야로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내 마음속에 야로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야로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받을 사람은 없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다. 야로야, 보고 싶다. 첫 문장을 쓰고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펜을 들었다. 야로야, 보고 싶다. 정말 오랜만이다. 35년이 지났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995년이니까. 그때 너는 택배 일을 하고 있었지. 나는 막 전역해서 취직 준비 중이었고, 우리 그날 소주 마셨었잖아. 포장마차에서.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번호를 받아둘 걸 그랬어. 집 주소라도 물어볼 걸 그랬어.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을 텐데.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다시 편지를 이어갔다. 야로야,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 전학 왔을 때 말이야. 담임 선생님이 널 내 옆자리에 앉혔지. 그때 내 첫인상이 참 순박했어. 시골 냄새가 났달까? 근데 그게 좋았어. 솔직하고 꾸밈 없는 너의 모습이. 우리 금방 친해졌잖아. 만화방 가고 당구 치고 학교 빼먹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지. 근데 그게 제일 재미있었어. 너랑 같이 있으면 무서운 게 없었어. 그 패싸움 사건도 기억나? 우리 둘이서 10명을 상대했잖아. 물론 선배들이 도와줘서 이긴 거지만 웃음이 났다. 야로야, 우리 약속 기억하니? 30살 되기 전에 성공하자던 거. 막걸리 마시면서 했던 그 약속. 나는 지키지 못했어. 성공하지 못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게 다야. 너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성공했니? 부자가 됐니?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길 바래. 어머니도 건강하시길. 그때 많이 편찮으셨잖아. 지금은 괜찮으시길. 손이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잠시 펜을 놓고 심호흡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야로야, 진짜 보고 싶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머리는 벗겨졌는지, 배는 나왔는지 궁금해. 나는 많이 늙었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이 생겼어. 35년이면 그럴만하지. 우리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야로야,
혹시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까? 아니겠지. 근데 그래도 쓰고 싶었어.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내가 어디 있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바람이야. 보고 싶다, 친구야.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수신이 넘는 편지였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야로에 대한 그리움이 정리된 느낌이었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야로를 만나면 주려고. 하지만 만날 수 있을까? 가능성은 희박했다. 35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앞으로 만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 모르잖아. 세상은 좁다고 하니까.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처럼 만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기로 했다. 야로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아직 친구니까.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야로 생각은 계속 났다. 길을 걷다가도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야로일까 싶어서 쳐다봤다. 식당에서도 옆 테이블 사람들을 유심히 봤다. 혹시 야로가 아닐까 해서. 물론 야로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찾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아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옛날 친구 생각 좀. 누구? 고등학교 때 친구. 야로라고. 아내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아내에게 야로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아내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연락이 끊겼다니 아쉽겠네요. 응, 정말 아쉬워. 혹시 찾아봤어요? 찾아봤지. 근데 못 찾았어.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세상은 좁으니까요. 아내의 위로가 고마웠다. 아들도 옆에서 듣고 있었다. 아빠, 그 친구 SNS는 안 해봤어요? 해봤지. 근데 없더라. 이름이 뭔데요? 아들이 검색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빠, 제가 찾아볼게요. 요즘은 방법이 많아요. 그래. 어떻게? 아들은 노트북을 꺼냈다. 이름, 나이, 고향, 학교 등 정보를 입력했다. SNS, 커뮤니티, 동창회 사이트 등을 뒤졌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없었다. 아빠, 정보가 너무 적어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졸업 앨범을 가져왔다. 야로의 흑백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진밖에 없어. 아들은 사진을 스캔했다. 이미지 검색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빠, 이 친구 정말 온라인 활동을 안 하나 봐요. 아들의 말이 맞았다. 야로는 온라인에 흔적이 없었다. 요즘 세상에 이게 가능한가 싶었다. SNS 하나쯤은 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우리 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야로도 그럴지 모른다. 아니면 일부러 온라인 활동을 안 하는 걸까? 이유가 있는 걸까?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야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프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이. 고개를 저었다.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 야로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혹시 이진우 아는 사람? 내가 올린 게 아니었다. 다른 동창이 올린 거였다. 나는 반가워서 바로 답했다. 나 알아. 왜? 아는 사람이 야로 봤다는데. 진짜? 어디서? 서울 어디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또 불확실한 정보였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연락처 알 수 있을까? 물어볼게. 며칠 후 답이 왔다. 미안, 확실하지 않대. 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실망했다. 또 허탕이었다. 문득 TV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실종된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 말이다. 거기에 나가볼까? 야로를 찾아달라고 요청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제작진에 이메일을 보냈다. 사연을 적었다. 35년 만에 친구를 찾고 싶다고. 답장이 왔다. 사연 잘 받았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 한 달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결국 안 되는 모양이었다. 사연이 선정되지 못한 거다. 수많은 사연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다시 혼자 힘으로 찾아야 했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돈을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탐정 사무소에 전화했다. 사람 찾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사연을 설명했다. 탐정은 말했다. 35년 전 정보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 정보가 있어야. 최근 정보가 없어서 찾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얼마나요? 최소 몇백만 원은 각오하셔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찾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결국 나는 찾기를 멈췄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찾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다리기로 했다. 언젠가 야로가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혹은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고 안 생기면 그것도 받아들이기로.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만날 인연은 만나고 헤어질 인연은 헤어지는 거. 야로와는 헤어질 인연이었나 보다. 35년이나 만나지 못했으니. 하지만 그래도 야로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다. 야로가 나왔다. 고등학교 때 모습 그대로였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민우야. 야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뛰어갔다. 야로야. 하지만 야로는 점점 멀어졌다. 아무리 뛰어도 닿지 않았다. 야로야. 기다려. 소리쳤지만 야로는 사라졌다. 눈을 떴다. 꿈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땀이 흘렀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야로 생각에 밤을 지새웠다. 왜 꿈에 나온 걸까? 무슨 의미일까? 야로가 어딘가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60대가 됐다. 손주도 생겼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야로 생각도 더 자주 났다. 나이가 들수록 옛 친구들이 더 그리운 법이다. 젊을 때는 미래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과거가 더 소중하다. 추억이 재산이다. 야로와의 추억도 내 재산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야로를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기로 했다. 어느 봄날 나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다. 고개를 들었다. 낯선 노인이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눈매가 야로와 비슷했다. 심장이 뛰었다. 설마, 실례지만 말을 걸려다 멈췄다. 야로가 아닐 수도 있다. 괜히 실례하는 거 아닐까? 망설이는 사이 노인이 먼저 말했다. 날씨 참 좋죠? 네, 그러네요. 대화가 이어졌다. 이야기하다 보니 야로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실망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웃겼다. 내가 얼마나 야로를 그리워하면 아무나 야로로 보이는 걸까?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진호야로 찾습니다. 1989년 부산 서면 상업고 동창. 연락주세요. 사진도 첨부했다. 졸업 앨범 사진이었다. 공유를 부탁했다. 친구들이 공유해줬다. 며칠 동안 여러 사람에게 퍼졌다. 댓글이 달렸다. 저도 찾는 친구 있어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야로 소식은 없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이젠 정말 포기해야겠다. 어느 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다. 오랜만에 혼술이었다. 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다. 야로야, 너 어디 있니? 나 여기 있어. 35년 동안 너 생각했어.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근데 찾을 수가 없더라. 너무 오래됐나 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우리 이제 할아버지야. 믿어지니? 그때는 철없는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손주도 있는 할아버지라고. 참 빨리도 지나갔다.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건강했을까? 궁금해. 정말 궁금해. 눈물이 났다.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마음이 개운했다. 어젯밤 실컷 울어서인지 속이 후련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나도 많이 늙었구나. 야로도 이렇게 늙었겠지. 그래도 괜찮다.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함께 늙어가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인생이 그런 거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유지할 순 없다. 헤어지는 것도 삶의 일부다. 야로와의 이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나도 평온해질 수 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봄 대청소를 하다가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몇 년 전 야로에게 쓴 편지였다. 봉투를 열어 다시 읽었다. 야로야, 보고 싶다.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같았다. 여전히 야로가 그리웠다.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다. 이 편지는 평생 간직하리라. 야로를 만나지 못해도 이 편지는 남는다. 내 마음의 증거로.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야로야, 널 잊지 않을게. 평생 기억할게. 내가 내 친구였다는 걸.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모두 기억할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민우야. 낯익은 목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나, 야로야. 세상이 멈췄다. 믿을 수 없었다. 야로? 진짜 야로야? 응, 나야. 페이스북에서 내 글 봤어. 친구가 공유해줘서 눈물이 쏟아졌다. 야로야. 정말 내가 맞아? 그래. 나야. 민우야,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부산역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5년 만이었다. 드디어 야로를 만난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웃던 한 명의 친구였다. 만약 정말로 언젠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로야, 보고 싶었다. 정말 오래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35년 전에서 멈춘 듯 보이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가끔 오래된 친구 한 명이 평생의 기억이 된다. 그리고 그 기억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붙잡아준다. 나는 오늘도 그 친구를 마음속에서 부른다. 야로야, 고맙다. 너랑 보냈던 시간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됐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